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할 뻔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제가 바로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 결국 결혼 때려쳤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같이 학교를 다녔던 사이입니다. 하지만 짝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친하진 않았어요. 후에 서로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지도 않았고요. 대학을 가면서 그나마 들려오던 소식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직장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네요. 서로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신기해하면서 몇 번 밖에서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에게 같이 있는 걸 몇 차례 목격되었고,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 사내에 저희가 사귄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다니던 회사는 사내 커플에 대해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소문에 의하면 승진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 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희는 실제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주변에 해명을 해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분위기상 둘이 아예 아는 척을 안 하거나 한 사람은 떠나야 했습니다. 비록 남자친구와 어려서 친하지는 않았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버텨야지 제가 왜 나가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마침 사업을 구상 중이었거든요. 당시 2년 전부터 제과제빵을 배우면서 언젠가 제 베이커리를 열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언제쯤이 좋을까 고민하던 때라서 이참에 과감하게 한번 시작해보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사표를 내던 날 남자친구는 저에게 몹시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고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말만 하고 영원히 내 사업을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그를 안심시켰어요. 물론 저라고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부딪혀보지 않으면 절대 끝을 알 수 없잖아요. 저는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케이크 가게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오픈 후 2달 정도 지나자 슬슬 좋은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남자친구와도 진지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찬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을 염두에 둔 진지한 사이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만난 뒤 남자친구가 이제 같이 살자며 저에게 청혼해 왔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말대로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집안 사정 때문이었어요. 남자친구의 형편이 안 좋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알고 있었기에 큰 기대나 어떤 바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 역시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적당히 아낄 건 아끼는 생활 방식에 익숙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이유로 저희는 연애하는 동안에도 남들이 간다는 뭐 비싸고 좋은 곳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거나 그래본 적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둘이 입버릇처럼 젊어서 좀 더 열심히 모으고 나이 들어서 더 큰 기쁨을 누리자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저희의 이런 다짐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10대였을 땐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좋은 관계로 지내시던 남자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비록 재혼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사실상 남편으로서 역할을 도맡아 해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남자친구에게 아버지 역할까지 해주셨던 건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당신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셨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 남자분께서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서 남자친구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으셨답니다. 그 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셨던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남은 건 값비싼 가방 몇 개와 옷이 전부였나 봐요. 그때부터 남자친구는 대학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면서 집안 생활비를 댔다고 하더라고요. 군대에 가 있는 동안은 남자친구의 이모가 어머니의 생활을 도와주셨고요. 이런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기에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말 그대로 넋을 놓고 들었습니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제가 그럼 지금은 솔직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냐 하니까 자기가 결혼을 하면 어머님과 이모님이 같이 사실 거라고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저에게 못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저에게 그럴 자격이나 권리는 없지만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이 제 눈에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때문에 제가 파혼을 결심한 건 아닙니다. 물론 주된 이유가 시어머니가 맞기는 하지만요.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가 어른들에게 서로를 인사시키기로 한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 먼저 남자친구를 소개시켰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밖에서 먹으면 비싸고 몸에 좋을 게 뭐냐면서 맛있는 음식 차려줄 테니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새 물가도 비싸고 결혼 준비하려니까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먼저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호텔 고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에 가고 싶다 하셨습니다. 인당 18만 원이나 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한 번도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고 너무 비싼 그 가격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침이 꼴깍 넘어갈 정도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걱정 말라고 자기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이냐고 묻자 또 남자친구는 슬며시 말을 바꾸며 그래도 저를 인사시키려 만든 자리인데 제가 돈을 내는 게 그림이 좋지 않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엔 그냥 자기가 한번 사드리라고 그러면 자기도 다음에 우리 부모님 식사를 여기서 한번 대접하겠다 하더군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여기 모시고 오고 싶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남자친구가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 레스토랑에 저와 남자친구가 먼저 도착해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으로 예약을 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다른 어떤 여자분과 같이 오셨더라고요. 순간 남자친구가 그분을 향해 이모라고 인사를 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이모님을 데리고 오신 거였어요. 제가 세 사람밖에 예약을 안 했다고 난처해하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남자친구더러 그럼 너가 먹지 마. 우리 셋이 먹고 내려갈게 이러셨어요. 제가 당혹스러워하자 그럼 너 생각엔 우리 중 누가 여기서 빠져야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전 당연히 이모님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잡고 벌써 앉아 계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자기 신경 쓰지 말라며 자긴 주차장에서 기다리겠다고 절 혼자 두고 가버렸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절 보더니 제가 그렇게 돈을 잘 번다고 했다고 우리 아들이 엄청 칭찬을 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그러시길래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고 하시며 저희 어머니더러 남편 관리 잘하시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순간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는 공직에 있는 남자들이 원래 시간도 많고 돈도 있어서 한눈을 잘 판다고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이모님께서 역시 인생 선배라며 깔깔 웃으시더군요. 그 순간 전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눈치를 챘지만 가만히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동시에 저희 아버지를 본 적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주책맞은 성격이신가 싶어서 일단은 참았네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질문이 일단락되나 싶으니 이모님의 질문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모님은 저에게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셨어요. 매상은 얼마나 나오는지, 몇 년이나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러더니 결혼하면 시어머니 용돈이랑 생활비는 얼마나 줄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건 남자친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자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아직도 안 했냐면서 요즘 사업하는 며느리들은 100만 원씩은 준다더라 하시더라고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거금에 식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제가 두 분 다 댁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여쭙습니다. 그러자 그건 됐고 우리도 나온 김에 쇼핑이나 하게 저보고 돈 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저더러 그럼 서울 한복판까지 나와서 밥만 먹고 가라는 거냐며 돈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얼떨결에 10만 원을 드리자 이모님이 나서서 며느님 10만 원으로 뭘 하냐고 여기 한 사람 더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비꼬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일단 그것밖에 없다고 조심히 들어가시라 하고 먼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냐면서 황당했던 제 심정을 담아 설명을 하니 남자친구가 미안하다며 근데 자기 어머니가 제가 엄청 마음에 들어서 너무 편하게 대하셨나 보다고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고 아직 상견례도 안 했고 오늘 처음 뵌 건데 돈 달라고 하시는 분이 어딨냐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원래 사람들을 잘 믿고 허물없이 대해서 자기도 걱정이라며 그 10만 원 다시 돌려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딱 느낌이 떠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지금 바로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달라고 할 줄은 몰랐는지 남자친구가 당황한 듯 조여지라며 지갑을 뒤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갑엔 딱 봐도 10만 원은 커녕 5만 원도 없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여러 가지로 화가 나서 지금 계좌이체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너무하네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은행 계좌에 접속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남자친구 계좌 잔고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순식간이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적은 숫자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한테 그게 다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으면 안 되는데 제가 실수한 거 인정합니다. 남자친구도 기분이 상했는지 무슨 소리냐며 날카롭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모아둔 돈 전부냐고 재차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에게 신경 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더 대화가 길어졌다간 괜히 싸우기나 할 것 같아서 알겠다 하고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저는 남자친구에게 오늘 이모님이 나와서 좀 놀랬다고 밥값도 많이 나와서 좀 부담스러웠다고 그래서 예민했던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자 곧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니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하도 아들 핸드폰이 울려서 봤는데 당신 이야기라서 전화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 될 애가 비싼 데서 밥 사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뿐인 여동생이 부러워하길래 데리고 간 거라 하셨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건데 고작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지금 눈치 주려고 문자한 거냐고 따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순간 남자친구가 전화를 낚아채는 소리가 들리면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다행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의 어떠한 중재로 인해 더 이상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 문제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 그 일로 이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도 집을 사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는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게 되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집에 가본 날이었어요. 저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연인들처럼 뭐 집에서 데이트하고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집은 방 2칸에 반지하였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서자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이모님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걱정이 되면서도 남자친구가 30분 후에 온다고 했기에 30분만 잘 버티고 있자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더러 집이 좀 작지? 라며 말문을 여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두 사람이 살기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셨겠다고 말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며 특히 반지하라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살기엔 공기도 안 좋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말인데 너희 이번에 집 사기로 했다며? 하고 물으시길래 그래서 제가 어차피 아이가 생기면 전세보다는 자가가 낫다고 해서 일단 알아보고는 있는데 예산이 빠듯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기를 뭘 벌써 걱정하냐며 당장 산 사람부터 잘 살아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이 집에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 모시고 여기서 셋이서 살라는 소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같이 살자는 말씀이시냐고 하니까 장사한다는 애가 이렇게 귀가 어두워서 어쩌냐며 우리 아들이랑 너가 여기서 살고 내가 이모랑 나가서 살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은 있으세요? 라고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너네 집 산다며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사는 집에 당신이 들어오시고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 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싫다고 하니까 어차피 너만 대출 받는 거 아니고 우리 아들도 받는 대출이지 않느냐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저도 이때쯤에는 결혼은 못하겠다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반지하는 저 혼자서도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제 돈 써서 결혼까지 해가면서 왜 여길 들어와서 사냐고요. 그리고 새로 살려는 집에는 저희 친정부모님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집을 왜 어머님과 이모님께 내어드려야 하냐고 하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장유유서도 모르냐며 무식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더러 너 내가 네 친엄마여도 이러겠냐고 그래요. 이모님은 한술 더 떠서는 우리같이 집에만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이야말로 좋은 공기 맞고 시설 좋은데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시더군요. 나중엔 저나 남자친구는 젊고 집에서 잠만 자는데 부모한테 그 정도 양보도 못 해주냐고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집으로 들어오는 걸 보곤 제가 남자친구한테 난 가봐야겠다고 어머님하고 이모님 모시고 이야기 좀 잘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영문도 모른 채 저를 쫓아나오더라고요. 얼른 들어가서 우리 헤어지기로 했다고 잘 말씀드리라고 하자 남자친구가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왜 그러냐고 저를 붙들고 물어보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이랑 이모님이 집을 바꿔 살자고 하시던데 너도 알고 있었냐 물었더니 순간 남자친구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남자친구 이모님이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결혼한다 하니까 효도도 안 하고 은혜도 안 갚고 가냐고 사람을 들들 볶더래요. 그러더니 집이라도 바꿔 살자고 우겨서 일단 대충 알겠다고 했는데 저를 불러놓고 이야기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어이없는 상황도 짜증이 났지만 일단 자기 마음대로 질러놓고 그 공경에 저를 빠뜨린 남자친구가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간의 상황을 돌이켜봤을 때 이대로 결혼하면 시어머니 2명을 모시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겠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절대로 결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입장도 생각해달라면서 말 막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관계에 힘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통 남편이 시어머니 한 명만 못 막아줘도 아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라던데 저는 한 명도 아니고 둘인데다가 남자친구 하는 꼴을 봤을 때 막아주긴커녕 오히려 스트레스만 2배, 3배로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남자친구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고 저희 부모님께도 이러한 이유로 헤어지기로 했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그런 염치 없는 어른들이 있냐면서 잘 결정했다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동안 남자친구에게 걸려오는 전화 문자 다 무시하고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퇴근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다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여자 둘이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청사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거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남자친구 어머니였어요.
제가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아버지께 여쭸더니 같이 일하시는 분 아내가 자기 남편이랑 바람핀 여자라고 개망신 주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차 싶으면서도 역시 결혼 안 하길 잘했다 싶었네요. 제 발로 아주 막장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갈 뻔했으니까요. 정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건 어떻게든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어머니 마음 돌려보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 알아보려고 쓸데없이 힘 빼지 않고 과감하게 쳐내고 제 밥그릇 제가 챙겼다는 거예요. 그동안 만나온 정 때문인지 오지랖인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도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과감히 쳐낼 건 쳐내야지. 그 두 사람이 남자친구 인생을 평생 책임져주지 않겠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가 지나가기 전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제는 핑크빛 미래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런 사연 속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무명 배우였습니다. 저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광고에 필요한 배역들을 섭외하다가 어떤 영화의 단역으로 나온 남자친구를 보고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2달 가까이 혼자 영화만 돌려보며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런 제 상황을 알게 된 친구가 자기가 다리를 놔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친구는 당시 연예기획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마침내 동화 속 왕자님 같던 남자친구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겉모습만 보고 사랑에 빠진 상황이었지만 한 번 만나보니 성격도 정말 좋더라고요. 별거 아닌 제 이야기에도 잘 웃어주고 저를 배려해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전 다시 한번 빠져들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 저에게 애프터 신청을 해왔고요. 그렇게 2달 가까이 연락도 하고 지내고 만나서 커피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절대로 사귀자거나 여자친구가 되어달란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서운하긴 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던 남자친구는 연예계에 언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크게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소한 이유 하나 때문에 연예계 진출이 무산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보니 저도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묵묵히 뒤에서 조용한 응원을 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를 지내고 저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는데 언제까지 10대 소녀처럼 짝사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련으로 아픈 마음도 달래고 이참에 제 능력이나 더 쌓을 생각으로 해외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어학연수부터 시작해서 기회가 되면 대학원까지 마치고 올 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몇 년 후에는 제가 물려받을 예정이었거든요. 아버지도 그 전에 더 큰 세상에 나가 견문을 넓히고 오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점점 연락을 줄였고 유학 생활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미주알고주알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훌쩍 떠난다고 한들 그쪽에서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 같았고요. 하지만 이 소식은 남자친구 귀에도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출국을 한 4일 정도 앞두었을 무렵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작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지금이라도 자기 여자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뒤늦은 남자친구의 고백이 난감했습니다. 아직 마음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 계획을 수정하거나 취소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남자친구에게 기다려줄 수 있겠냐고 물으니 그러겠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문자와 전화로 서로 안부를 물으며 지냈어요. 하지만 한 1년쯤 되었을 무렵 남자친구가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다고요. 벌이도 변변치 않고 집도 넉넉지 않은데 결혼을 생각하면 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표현은 안 했지만 남자친구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정말 기뻤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다행히 바로 곁에 아버지가 계셨기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고 지금은 괜찮아지셨다면서 그동안 멀리 있는 딸이 걱정할까봐 말씀을 못 하셨답니다. 매일같이 통화하던 엄마가 감기로 목소리가 안 나온다며 문자만 했을 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스스로 얼마나 한심하던지 속상한 마음에 며칠 동안 시도 때도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저는 유학 생활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생긴다면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들어왔고 당연히 남자친구와도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지금이라도 자기의 여자친구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해왔고 이번엔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조금 멀리 돌고 돌았지만 저와 남자친구는 결국 만났어야 할 인연이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으로 들어온 저는 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모기업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복지나 수입 모든 면에서 월등히 좋은 조건이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한 눈치였어요. 제 입장에선 제가 사회생활을 더 오래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희가 정식으로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계속해서 결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기는 저와의 미래를 위해서 배우라는 꿈도 버리고 평범한 인생을 선택했다면서 말이에요. 저와 결혼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포기했다는 말은 부담스러웠고요. 결국 사귄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희 아버지께서 남자친구를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 다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인물도 좋고 말투도 서글서글하다며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남자친구의 집안이나 학벌 같은 조건들이 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선 돈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며 아직 한참 젊은 사람이니 이제부터 벌면 된다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한술 더 떠 저와 결혼하면 사위도 아들이다 생각하고 사업을 가르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원하면 지금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오라고 하시면서요.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발언에 저도 어머니도 놀랐지만 그 정도로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저와 사귀는 사람을 부모님이 좋아하시니 기쁘고 뿌듯하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관문은 다 통과했다 싶었습니다. 제 자만일지 모르지만 남자친구 식구들이 절 싫어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상상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간 날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시 대학로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본가는 지방에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남자친구를 차로 태워서 남자친구 본가까지 3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갔어야 했습니다. 둘이 어디 나들이 나간다고 생각하니 하나도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 올 때 케이크하고 꽃바구니를 사왔기에 저도 동일하게 같은 걸 준비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는 과일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차라리 고기를 사가는 게 좋겠다고 하기에 구이용 한우 선물 세트를 샀고 아버지는 양주를 좋아하신대서 고기를 사러 간 김에 양주도 같이 한 병 샀습니다. 남자친구가 이 정도면 자기 부모님이 저를 좋아할 거라고 하더군요.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도착하니 점심때가 다 되었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제 손에 들린 선물을 보시더니 마침 집에 먹을 것도 없었는데 잘 됐다며 고기나 구워 먹자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더러 고기 잘 굽냐고 물어보셨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못한다 소리를 못해서 할 수 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부잣집 아가씨라면서 고기도 구울 줄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부잣집 아가씨란 호칭은 어디서 나온 건가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왜 그런 걸 시키냐며 자기가 한다고 들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그러다 얼굴에 기름이라도 튀면 어쩌냐며 너는 하지 말라고 남자친구를 말리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그러자 좀 주춤하는 눈치였어요. 결국 제가 고기를 굽게 되었는데
긴장한 탓인지 첫 판부터 태워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이 아까운 고기를 다 태웠다며 못하면 못한다고 하지 왜 한다고 나서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고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저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한 건데 안 좋은 소리만 들으니까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었어요. 그런 제 기분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머님께서는 연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네 부모는 왜 너 하나만 낳았냐? 너네 아버지가 사업한다면서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벌어오냐? 너네 어머니는 집에서 노냐?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질문의 수준도 충격적이었지만 계속해서 너 혹은 너네라고 지칭하시는 게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듣기에도 좀 거북했는지 나름대로 나서서 자기 어머니를 말려보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자기가 뭐 못할 소리 했냐고 하시면서 저더러 불만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사는 집딸이라고 유세 부릴 생각하지 말랍니다. 듣자 하니 당신 아들 대릴 사위로 부릴 생각인가 본데 너네 부모한테 꿈깨라고 전하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저더러 결혼할 때 집 하나는 해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도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 못되게 행동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진짜 참아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웃는 얼굴로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절 보더니 넌 아까부터 왜 그렇게 웃냐면서 복 떨어지게 실실 웃는다고 어른 앞에서 그런 표정하는 거 아니랍니다.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도대체 왜 그러시냐면서 저더러 그만 나가자고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그 순간 눈물이 핑 도는데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절 가리키며 좀 보라고 아주 여우가 따로 없다 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남자친구한테 아무래도 인사드리러 잘못 온 것 같다고 말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정이 너무 상해서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오려고 차에 올라탔는데 남자친구가 그럼 자기도 가겠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를 차에 태워주기도 싫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예 꼴도 보기 싫었어요. 자기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걸 정말 몰랐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알아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지만 그런 걸 신경 써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저 먼저 차 끌고 올라왔고 남자친구에게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도 문자도 전부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인사는 잘하고 왔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이 많이 진정이 됐는지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께 양쪽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식으로 대충 둘러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절 낳고 길러주신 분들이니 당연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다만 제 기분을 배려해 주시느라 더 묻지 않으셨던 거겠지요. 이튿날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하니 남자친구로부터 40통도 넘는 전화가 걸려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도 수십 통이 와 있었고요. 그 연락을 보는 순간 다시 어제 안 좋았던 감정들이 떠오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서울에는 잘 올라왔는지 출근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와 같은 쓸데없는 걱정도 되었고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래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셨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고 뒤에서 아버님이 뭐라고 한마디 더 하시는 게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이 저더러 어디냐며 얼굴 좀 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더 하실 말씀이 남으셨냐고 물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어떤 장소와 시간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아직 남자친구랑 헤어지기 전이기도 했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도대체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건지 이유라도 알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어머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나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보더니 지난번에 말이 너무 심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너는 어른이 말을 하면 뭐 대꾸가 있어야지. 생글생글 웃기도 하고 그래야 뭐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 짜증을 내시더군요. 지난번엔 웃고 있다고 뭐라고 하셨으면서 오늘은 안 웃는다고 뭐라 하시니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님이 저를 대하시는 태도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실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들에 제대로 대답을 하면
당신 아들과 결혼하는 걸 허락해 주신다면서요. 이미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상황이긴 했지만 그 질문들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결혼할 때 집을 해올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솔직히 저희 아버지라면 해주시고도 남으실 분이지만 저는 못 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모아둔 돈이 많은 편은 아니어도 좀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어머님 기분이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제가 대답할 수 있을지 잠깐이나마 고민해봤지만 딱히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제가 다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집을 해가면 집안에 혼수랑 예단을 남편이 해오는 거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혼수야 남자친구가 자취하면서 쓰는 거 쓰면 되고 예단은 원래 여자가 남자 쪽에 하는 거라며 저더러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고 혀를 차시더군요. 어머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더는 어머님의 구박을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왜 제가 집을 해와야 하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시더니 거울 좀 보랍니다. 제 인물에 당신 아들이 가당키나 하냐고요. 그러면서 저만 아니었으면 당신 아들은 대스타가 될 인물인데 저 때문에 당신 아들 팔자가 꼬였답니다. 그걸 보상받으려면 집 한 채로도 부족하다며 그나마 저희 집이 잘 산다니 허락해주는 줄 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처음부터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현모양처 같은 며느리 보려고 했지 돈 몇 푼 있다고 목에 힘주고 당신 아들 마음 고생시키는 며느리는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반했을 때나 남편이 왕자님처럼 보였지 지난번 어머님한테 된통당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인물도 별거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리도 자신만만하시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남자친구 같은 사람 이제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다고 그랬어요. 어머님은 순간 당신이 뭘 들은 건가 싶으셨는지 저더러 다시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나마 반반한 얼굴 빼고 가진 게 뭐가 있냐고요. 학벌이 좋길 한지 직장이 좋길 한지 하다못해 부모님이 돈 꽤나 들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옆에 있던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치시면서 저더러 말 다 했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말할 틈을 주지 않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제가 어머님이면 아들이 이렇게 잘 사는 집 아가씨랑 결혼한다고 데려오면 이게 웬 떡이냐 싶을 것 같다고요. 막말로 저한테 잘만 해주셨으면 집이며 회사며 다 남자친구게 될 수도 있었는데 어머님이 아들 인생의 초를 치시네요라고 한껏 빈정거려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뒷목 잡는 흉내를 내시면서 너 지금 말 다 했냐고 물으셨어요. 저도 이때는 악에 받친 상태라서 어머님께 하려면 끝도 없는데 이제 상대해드리기도 싫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난 아드님도 돌려드릴 테니 평생 옆에 끼고 고기 구워 먹이고 밥해 먹이고 하고 싶으신 대로 다 하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제 연락을 받은 남자친구가 카페로 뛰어왔어요. 남자친구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님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거의 울부짖다시피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에게 얼굴 알려진 사람이 사진이라도 찍히면 어쩌려고 그러냐면서 아들 걱정뿐이셨습니다. 그제서야 전 어머님이 저에게 왜 그렇게 적대적이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나름의 방법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 눈에 저는 방해꾼이었을 테고요. 그런 어머님의 광기 어린 아들에 대한 사랑을 보고 나니 정말 이 결혼은 못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이나 혼수, 예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 둘의 사이에 제가 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연락을 피한 건 미안하지만 도저히 어머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요. 남자친구는 울면서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자는 거냐며 자기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로웠지만 부모 자식은 천륜인데 어머님을 피해서 우리가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빠지는 게 맞겠더군요. 그렇게 결국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의 이별로 인한 충격 때문인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전해온 건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어머니셨습니다.
여전히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며 책임지라고 하시대요. 지금이라도 집해와서 결혼하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동안 있었던 일은 눈 감아 주신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이제 마음 다 정리됐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님 목소리가 몹시 당황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끊겠다고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더는 소식을 듣지 못했네요. 지금은 저 역시 다시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속사정을 모르시는 친정 부모님께서는 헤어졌다는 제 이야기에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래도 당신 딸이 새로운 도전을 다시 시작하겠다니 멋지다며 잘해보라 응원해 주셨어요. 운명의 짝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와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 솔직히 눈물도 나지 않고 마음이 헛헛하고 씁쓸하기만 하네요. 그래도 과거에 매어 살 수는 없잖아요.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 조금 안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당시 30살로 동갑내기 커플이었습니다. 남편은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시에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은 결혼하던 당시에는 3년 차, 현재 4년 차로 경력이 어느 정도 긴 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일반 사무직이다 보니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엄청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이었고 친정에서 결혼한다고 4천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9천을 해가게 되었고 남편의 경우에는 모아놓은 돈이 따로 하나도 없었지만 시댁에서 1억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는 신혼여행 및 결혼식 비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남편이랑 시댁이 2천 정도를 더 해온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시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가지고 계신 돈 6천만 원을 저희가 따로 빌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사는 지역이 서울은 아니고 이 지역 집값이 그렇게 센 편도 아니다 보니 그 돈이면 신혼집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빌라보단 아파트, 작은 평수보단 큰 평수, 조금씩 눈을 높이다 보니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살짝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의 노후자금을 저희가 빌리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제도도 잘 되어 있고 대출금리도 좋은 편이라서 그쪽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계획도 없었고 한동안 맞벌이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기에 6천 정도 대출을 받는 게 저희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편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저희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러면 은행보다 이자를 더 싸게 빌려줄 테니 괜히 이자랍시고 은행 배불려주는 일 하지 말고 두 분 노후자금을 쓰라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로든 가족끼리 돈으로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가 빌려주는 상황이 아니고 빌리는 상황이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거나 똑같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 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하러 거절을 하느냐 하면서 그냥 시부모님 돈을 빌려다 쓰자고 하는 겁니다. 이자를 은행보다 싸게 해주신다고 했지만 막상 돈을 빌리고 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보다 0.2% 싸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대충 계산해보면 한 달에 7천 원 정도 되는 돈을 아끼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0개월 뒤에 갚기로 했는데 땅 파서 40만 원 안 나온다는 건 알지만 5년 동안 40만 원 아끼자고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시부모님한테 빌리는 상황이 저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 좋은 예감은 틀린 말이 없다더니 결국 이걸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이나 저희 신혼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처음에 신혼여행 다녀와서는 당연히 친정과 시댁 둘 다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둘이서 다 같이 쉬는 날은 주말 이틀밖에 없어요. 퇴근 후에도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두 사람 다 일하느라 피곤해서 퇴근하고 나서는 보통 집에만 있지 활동적으로 어딜 다니거나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연애를 적당히 오래 하기는 했지만 연인일 때랑 부부일 때 같은 데이트를 해도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거기에 두 사람 인생 중에 가장 깨가 쏟아진다는 신혼 때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쉬는 날이 되면 남편은 꼭 쉬는 날 중 하루는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으면 하더라고요. 집에서 가까운 편이니 평소에 못 찾아뵐 거리도 아니고 엄마 손맛이 그리우면 평일 저녁에 가서 저녁을 먹고 와도 되는데 꼭 쉬는 날만 되면 시댁에 그렇게 가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렇다고 또 친정에 가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얼마 뒤부터 시댁에 거의 매주마다 가자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별말 없이 잘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대. 얼굴 보고 싶으시대라는 이유를 대면서 시댁에 가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며느리인 제가 시댁에 가기 싫다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가자고 하면 그냥 별말 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두 번 따라갔더니 그 후에는 그냥 이유도 없이 쉬는 날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게 일상이 돼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처음 몇 번은 어디 가서 악덕 시어머니라고 말 나온다고 하면서 저보고 남편 옆에 붙어서 편히 쉬라고 하셨어요. 편히 쉬라고 해도 어찌 제가 시댁에서 편히 쉬어지겠습니까? 남편한테야 원래 결혼 전까지 지가 살던 지네 집이었으니 내 집인 것 마냥 두 다리 쭉 뻗고 소파에 기대서 앉아있거나 아예 소파에 벌렁 드러누워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하지만 편하게 있으라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는 아실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거기에 진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는 이거 한 번만 도와줘라 하고 부르고 그거 해놓고 다시 쪼르르 거실로 가면 적어도 한 번 도와줘라 하시면서 결국 저한테는 겉으로는 쉬라고 하시지만 그 잠깐 사이에도 수많은 일을 시키세요. 며느리가 시댁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다. 어른이 일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쉴 생각만 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남편이 먼저 나서서 같이 도와줬다면 남편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저도 기분 좋게 불평불만 없이 같이 도와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는 무슨 손이 없는 건지 발이 없는 건지 시댁에만 가면 자기 마실 물조차도 제가 떠다 줘야 했습니다. 한 번은 너가 떠다 마시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물 떠주는 게 뭐가 어렵냐면서 눈치를 주시고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무릎을 붙잡으시며 남편한테 기어이 물 한 컵을 떠서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눈치도 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몇 번 떠다 줬고요. 남편이 그 모양이니 솔직히 그냥 도와드려도 될 법한 일들도 그렇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지요. 새삼스럽겠지만 시댁 가서 저희가 뭐하고 오겠어요. 재롱잔치 하러 가는 건 아닐 테고 결국 식사를 같이 해야 해요. 나가서 사 먹으면 당연히 계산은 저희가 합니다. 그게 아깝다거나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먹으면 차라리 마음은 편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편하게 쉬라고 하긴 하지만 양념 정도만 직접 하시지 사실상 음식은 제가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생하고 나서 식사 준비를 해놓으면 어김없이 제일 맛있거나 제일 비싼 반찬은 제가 앉은 자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지요. 밥상이 무슨 임금님 수라상도 아니고 솔직히 팔을 쭉 뻗으면 못 먹을 것도 없어요. 저한테서 위치를 멀게 하면 멀게 할수록 저는 더욱더 아랑곳하지 않고 팔을 최대한 뻗어서 집어옵니다. 아니면 남편 시켜서 저게 나한테 너무 멀리 있네 하면서 제 밥 위에 올려놓게 만들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예를 들면 그날 LA 갈비를 해주셨다면 요즘 갈비값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재료값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반찬들을 제 밥 위로 집어주면서 이것도 맛있으니 먹어봐라, 저것도 맛있으니 먹어봐라 하면서
최대한 제가 LA 갈비를 못 먹게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어머님 딴에는 최대한 티 안 나게 잘해주는 척 명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 의도나 속셈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제 밥 위로 다른 싸구려 반찬들 올려주시면 저는 이거 싫어해요. 저거 싫어해요 하면서 남편 밥 위로 올려주고 아랑곳하지 않고 갈비 집어먹고 그랬지요. 그런다고 해서 다음번에 바뀌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집에 가서 소갈이는 안 하려고 그 정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시댁에서 있던 일들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며느리분들도 다들 겪을 일들이니 그건 둘째 치더라도 저를 더 열받게 하는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많이 불편하다, 고생 많이 하고 온다, 그런 거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둘이서 같이 쉬는 날 포기하고 저는 오히려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시댁에만 가자고 하는 게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지 가족, 지 부모님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이해하겠는데 저도 제 가족이 있고 제 부모님이 있고 친정 부모님도 저희 신혼집에서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자꾸 시댁에 가자고 하길래 이번엔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시댁 가자고 선수치기 전에 친정에 가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대번에 처가에는 무슨 일로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거의 매주마다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하고 같이 저녁 먹고 오지 않냐. 나도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싶으니 이번 주는 시댁 말고 친정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시댁에 가면 친정에도 한 번은 가자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얼굴에 오만상을 쓰더니 친정에 가면 자기 불편하다고 갈 거면 저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여태까지 시댁 다닐 때는 가기 싫다는데도 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저를 데려가 놓고선 막상 친정에 가자니까 오만상 얼굴을 찌푸리며 불편해서 싫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을 했지요. 나도 시댁 가면 불편하다. 너가 친정 가는 게 불편해서 나 혼자 다녀오라고 하는 거면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알겠고 나도 시댁에 가면 불편하니 앞으로 시댁 갈 일 있으면 너 혼자 다녀오라.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건 무슨 경우냐고 하더라고요. 경우는 무슨 경우냐고 내로남불도 아니고 내가 시댁 따라가는 건 군말 없이 바늘에 실 가듯 따라가야 하는 거고 너가 친정 갈 때는 너 기분 따라 가고 말고 정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 상황을 가지고 원래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TV를 봐도 어디를 봐도 남편이 마누라가 친정에 가면 마누라 친정 갔다고 좋아하는 장면은 있어도 남편이 시댁에 가면 여자들이 남편 시댁 가서 너무 좋다고 하는 장면 본 적이 없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말인즉슨 친정에는 여자가 혼자 가는 게 맞는 거고 시댁에 갈 때는 당연히 며느리인 제가 남편과 같이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어깃장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이유를 대라니까 진짜.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말 같지도 않은 걸 이유라고 대면서 지금 제가 공평 불공평을 자기 앞에서 외칠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저희 결혼할 때 결혼자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이 집에다가 살림이나 차렸겠냐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태껏 연애했던 기간과 결혼 생활 통틀어서 했던 말 중에 제일 어이없는 소리였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콧방귀조차 안 나오더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 돈을 그냥 해주셨냐고 따졌습니다. 당장 두 분도 요즘 상황에 어디 투자하는 거보다 우리한테 이자 받는 게 더 이득이니까 그 돈을 해주신 거 아니겠냐 했지요. 혹시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되는 돈을 해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매주 시댁에 가서 가사노동도 해야 되고 사위가 친정은 대접도 안 하고 콧배기도 안 비추게 내버려둬야 하는 거냐고. 그러면 당장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올 테니 시부모님한테 그 돈 돌려드리라 했습니다. 5년 동안 40만 원 아끼자고 그러기엔 내 시간도 아깝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골병 들고 주름 하나씩 생기는 거 생각하면 돈이 아끼는 게 아니라고요. 5년 동안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 해서 시부모님한테 돈 따로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 나는 시댁에서 시어머니 일하는 거 도와주고 그러기는커녕 그냥 앞으로 시댁의 발길을 따로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장에 은행부터 가서 일주일 내로 시부모님하고 금전관계 청산해 놓으라고 했어요. 사실 여기서 남편이 조금 수그리고 들어왔으면 그냥 사소한 부부싸움 한 거로 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말이야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저렇게 돈 갚아버리고 하면 제가 시부모님한테 불만이 잔뜩 있다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상 싸우게 된 이유도 제가 시댁에 가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시댁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시댁만 가지 말고 처가도 같이 가자. 친정부모님도 시부모 챙기듯 신경 좀 써달라.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적당히 남편 참교육해주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지네 집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뒤에 시댁에 가든 친정에 더 자주 가든 그건 그 나중의 일이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뭘 그 상황에서 아득바득 이겨먹어야겠는지 말 잘했다고 하면서 결혼자금 이야기를 꺼내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시부모님이 1억을 도와주기는 했는데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라고는 1,000만 원도 안 돼서 결혼식 비용하고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니 남는 것도 없었거든요. 지가 모아놓은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1,000만 원을 더 했네. 네가 덜 했네 따지고 계산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해온 게 친정부모님 돈 합해서 9천 정도였으니 남편 말이 틀리지는 않았고 여전히 시댁하고 남편 쪽에서 1,000만 원 더 해온 게 맞지요. 방금 전까지는 시댁에서 빌린 돈도 해온 거라고 우겼지만 그걸 빼고서라도 여전히 자기 쪽에서 해온 돈이 더 많으니 제가 시댁 눈치를 봐야 한다고 끝까지 지 고집을 부리면서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애할 때 제 눈치 많이 보면서 제 기분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하던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렇게 180도 바뀌어서 가족들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거면 왜 대체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 품에서 살면 매일같이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살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저런 사람들 심리가 내가 하기 싫은 효도를 대신해줄 사람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한 집에 지내기엔 자기가 신경 쓰거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싫지만 결혼해서 나가 살면 자기가 하기 귀찮던 신경 써야 할 일들을 마누라한테 다 시켜버리면 되는 거니 결혼하는 거 아니겠나요? 아무튼 남편이 고작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평생을 시댁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길래 저도 더 이상 그걸 참고 지내기는 싫어서 그냥 그 길로 짐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친정 혼자 가라고 했는데 어디 한번 진짜 친정에 가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심정이었지요. 친정에 짐 싸들고 가니 친정 부모님께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눈치채고는 좌초지종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딴 남편을 감싸주자고 다른 말을 지어내기도 싫어서 그냥 가감없이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친정 부모님도 굉장히 어이없어 하셨고 그 길로 남편을 소환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가자면 저 혼자 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장인 장모님이라고 부르니까 오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열받은 거 보고 분위기 살피러 온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저희 부모님이 남편 앞에 앉혀놓고 통장 하나 던져주시더군요.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시부모님한테 빌린 돈 갚고 1,000만 원 더 해줬던 것도 돌려드리라 하시더라고요. 고작 1,000만 원 더 해온 거 가지고 우리 딸 평생 눈치 보고 살게 만들 생각이면 그 돈 다 해줄 테니 앞으로 자네가 우리 집 와서 평생 눈치 보고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통장에 찍혀있는 액수를 보고 몸만 베베 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걸 보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또 고작 시댁 몇 번 안 가겠다고 이러는 것도 싫고 돈 얼마 가지고 어느 한 집에 눈치를 봐야 한다 이러는 것도 웃긴 것 같더라고요.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들고 있는 통장 낚아채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길로 시부모님한테 가서 돈을 더 빌리던 신혼집을 팔아버리던 간에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들어간 돈 9천만 원 다시 준비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겠다고요. 돈 얼마 때문에 이미 남편과 남편 집구석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밑바닥까지 다 보고 온 것 같은데 뭘 저희가 모자라게 했던 돈까지 메꿔가면서 상황을 바꿀 노력이나 할 필요나 있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봐야 앞으로 돈돈돈거리면서 그걸 가지고 안 봐도 될 더러운 꼴 보면서 살게 될 게 뻔한데 뭐가 좋다고 계속 붙어서 그 꼴을 보고 있어야겠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재빠르게 이혼해버리면 저는 저대로 눈치도 안 보고 남편이 자기 하기 싫은 효도 저한테 떠넘기는 꼴 안 봐도 되잖아요. 거기에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보고 싶은 부모님 찾아뵙기 위해 주말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매일같이 엄마가 해주는 밥에 좋아하는 반찬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데 결혼해서 못 볼 꼴 보면서 참아가며 같이 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서로한테 더 좋은 거 아니겠냐고 했지요. 그러니 남편이 어버버거리면서 자기 장인 장모님 눈치 보다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나 싶었는지 아주 이마로 바닥을 뚫어버릴 기세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고 석고대죄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친정 부모님이 그런 남편 모습 보고 용서해줘라 그런 말은 안 하시고 저만 쓱 쳐다보셨어요. 아마 저보고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두 번은 없다고 말하고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한 번 용서해줄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미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결혼 시간 동안 1,000만 원 더하고 돈 빌려준 걸 가지고 저희 집이 무슨 평생에 걸쳐서 갚아야 할 은혜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생각했고 행동했다는 걸 보면 기회를 준다고 해서 바뀔 집구석이 아니란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시부모님까지 나서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나한테는 소중한 며느리고 딸보다 더 아껴졌다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 부처님밖에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밥 먹을 때만 봐도 남편만 대놓고 맛있는 거 먹게 해주려고 하셨는데 그 집 구석 딸보다 더 아껴주셨다고 하기엔 가장 치사한 게 먹는 걸로 사람 차별하는 거라던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남편과는 합의점을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결혼 반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애써 참고 살바해야 차라리 이혼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금리가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그 뉴스를 보면 또 금리 오른 거 가지고 얼마나 생색을 냈을까? 혹시나 금리 올랐다고 이자도 더 받아야 한다 어깃장을 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년 만에 이혼하게 돼서 사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거 들어야 했고 눈치를 봐야 했지만 그거 길어봐야 한 달도 안 돼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남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괜한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사는 것보다는 잠깐 눈치 보이더라도 속 시원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